네, 산업경영공학과 투자공학개론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파생상품에 의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 파트를 사실은 준비하면서 예전에 뭐 대단치는 않지만 실제 현업에 있으면서 이제 파생상품을 다뤘던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포트폴리오 이론이랑 주식 가격 결정 모형은 사실은 투자론에서 음, 되게 표현이 좀 그런가?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해서 뭐 주식 가격 결정 모형 CAPM이나 APT를 하는 거는 물론 응용을 하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뭐 실제 현업에서 쓸 때는 아주 사소한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고 뭘 어떻게 정의하고 뭐 기간에 따라서 뭐그 이걸 어떻게 뭐 연율로 뭐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소하게 뭐 신경 쓰이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좀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반응이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하지 말자 라는 식의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좀 그 다음 파트인 파생상품까지 가면 파생상품은 훨씬 더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경우는 이걸 더더욱 좀 단순하게 좀 바라보는 거를 목표로 하자. 그 이런 동네를 소개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늘 선생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뭐 그런 게 당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 쓰기 위해서 글자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 네, 타블렛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네, 페이지도 몇 개 안 되고요. 사실 이게 네, 한 7페이지 정도로 제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뭐 그렇게 참 범위는 다루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지만 그 적어놓은 글자는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로드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파생상품, derivatives, derivative, 그 financial product, 뭐 financial security라고 불리는 이 파생상품의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우선 배워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을 쓰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해지 거래와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그,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뭐 선도거래, 선물거래, 뭐 스왑, 옵션 여기까지는 수합은 뭐 살짝 언급만 할 거고 선물 거래와 옵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비교적. 네. 네. 얘랑 얘는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특히 얘네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ERS, ERW, 뭐 보험,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파생 상품들은 그 위에서 개념에서 살짝 언급됐지만 항상 기초 자산과 파생 상품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바로 이거 있구나. 그 기초 자산이 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고
그 기초 자산에 의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따로 페이지가 따로 페이지를 제가 안 만들었군요. 이 페이지 얘기를 꽤 길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선 기초 개념부터 한번 그럼 시작을 하죠. 네,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초 개념을 보시면 기초자 이거 마치 이렇게 확대해서 하니까 프레지 같네요. 여러분 프레지 아세요? 한때 프레지가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그런 도구인데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거대한 광활한 공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그림이 있으면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거기에 또 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안 보이던 게 이제 확대하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막 설정되고 그랬는데 그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효용이 없어서 지금은 사실상 거의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는 학생 있으면 저한테 요즘도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도 쓰는 것 같으면 혹시 많이 발전했는지 확인해보고 저도 좀 쓸까 싶네요. 한 번쯤 특정한 어떤 행사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번거롭고.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영어로 이제 underly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너무 확대를 너무 많이 했더니 너무 굵어졌네. 네. 언더면 아래쪽이고 라잉이면은 여기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워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볼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채권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채권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의 가치, 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은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와 얘를 이제 할인 디스카운트하기 위한 이자율 요 두 가지만 있으면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굳이 따지자면은 네, 리턴으로 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주식 가격 프라이스, 스탁 프라이스로 본다면은 이거는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기업의 자산, 에셋과 에쿼티와 뎃의 구조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정되면 그것을 n분의 1 한 주식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에다가 플러스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률을 보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디비던드로 온다라고 보고 이게 성장한다라고 보고 이걸 결합한다라고 봐서 이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의 구조,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 이것이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파생상품 쪽은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파생상품은 어떤 파생상품이 있다라고 치면 이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다른 금융상품이에요. 조금 넓혀갈게요.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며 그 가격에다가 뭘 곱하건 무슨 조건을 달건 무슨 수식을 붙이건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의 가격, 가치가 결정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의 가격 정보에 의존을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그런 예시인데 그 영화 빅쇼트에도 나오고 현실에도 있어요. 현실에도 있는 건데 이런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이 비유가 꼭 이 비유가 좋진 않은데 이걸 왜 지웠지? 파생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거나 그 대응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포츠 토토 혹은 프로토 같은 걸 하죠. 네. 여기다 거는 거죠. 뭐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다. 뭐 한국으로 치면 오늘 흥국생명 스파이더스가 이긴다. 아니면 현대캐피털 스카이워커스가 이긴다. 뭐 농구로 치면은 뭐 인천 전자랜드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흔히 말하는 배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돈을 걸면은,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는 걸 돈을 건다라고 표현해서 좀 불쾌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쪽에다 돈을 걸면은 이 금융상품 자체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토 종이 자체가 아닌 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파생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로 다음에 배울 선도거래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 뭐 여기에 오른쪽으로 좀 가야겠군요. 이걸 넘어갔구나. 목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 해지 거래도 투자의 일종이니까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해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 해지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바깥에 있는 늑대들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위험을 막겠다. 어떤 영역으로 제한을 하되, 양들이 다닐 수 있는 영역을 제한을 하되 대신 내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첫 번째 그 파생 상품인 그 선물 거래의 그 비정형적인, 비정규적인 그 일반 형태인 선도 거래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그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백종원 사장님이 나오는 그 만남의 광장 같은 거에 그 얘기를 하면 그 밭대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3월에 그 전해에서 우리가 얻은 사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묘목들을 새로 심거나 아니면 뭐 접붙이기를 하거나, 뭐 과일에 따라서는 이제 접붙이기를 해서 이제 그해마다 이제 그 과실을 얻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7월부터 9월쯤에 수확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 높아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가격이 엄청 낮으면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건 뭐 확률 분포로 따지면은 대충 이 정도로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손해를 보면 너무나 치명적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거 이상이면은, 이 과일을 사다가 내가 식당에서 뭔가 음식으로 바꿔서 디저트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문이 안 남아서 그해 9월부터 그 다음에 뭐 한 4, 5월까지는 너무나 큰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손해를 보고서라도 식당을 닫는 것보단 나으니까, 손님이 아예 단골이 끊기는 것보단 나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세부사항은 제끼고 손해가 너무 커지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하냐면 그 과수원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9월 달에 이걸 이렇게 팔지 마시고 내가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험을 피하고 한 이쯤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네,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네요. 이쯤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그냥 지불해서 당신네 밭 혹은 당신네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몽땅 사겠다라는 계약을 미리 하는 거죠. 이것도 파생 상품이에요. 그럼 이 상품의 가치가 왜 변하느냐? 난 이미 지불했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지불한 상황에서는 실제 이 과일 가격의 변화, 실제 이 과일 가격의 변화가 이 빨간색 선만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과일 가격의 변화가 나한테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다가와요? 이제는 올라가면 나한테 이익이 되죠. 너무 굵다. 네. 나는 예를 들어 이 파란색 가격이 120원이었다 치면 사과 가격이 200원이 되면 난 200원에 살 걸 120원에 샀으니까 80원이나 싸게 산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120원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만 장사하다가 내가 남으면 나머지 80원의 이익을 남기고 사과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장사를 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더 남을 것 같으면 뭐 겨울 동안 장사 접어버리고 사과 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익이죠. 이익이 무조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야. 특히나 밭대기로 사과를 받기 전이라면 이 이익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죠? 네. 다른 사람한테 야 나 이거 120원에 살 수 있는데 너한테 그 권리 넘겨줄까? 나한테 한 50원만 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면 이 경우는 손해를 봅니다. 기존이랑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죠? 네, 기존이랑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올라가면 손해였고 떨어지면 이익이었는데 어차피 사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는 올라가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사과 가격이라는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이 내가 이 사과를 밭대기로 사겠다라는 계약, 이 계약이라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 거죠. 사과 가격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가치도 오르고,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목말라서 예전에 짱박아 놓은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파생 상품인데, 이런 거래를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기본적인 목적 하나가 해지를 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가 유리한 범위 아니면 뭐 어떤 범위로, 특정 범위로 좁혀버린 거예요. 최악의 경우 사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를 조금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120원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손해는 안 봐요. 120원으로는 확보를 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120원 주고 사면 돼요. 좀 비싸게 사서 좀 뭐 마음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었던 위험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해지 거래입니다. 나중에 옵션을 보시면 더 큰 위험 회피의 방법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하면 위험을 줄이는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파생 상품은 어떻다고요? 기초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또 다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얘의 기초 자산의 움직임이 너무 커져서 생기는 문제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상쇄시키거나 해서 움직임이 조금 적은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가 디자인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지 거래를 그렇게 합니다. 막 복잡한 수식 가지고 하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거랑 연동돼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는 어떤 무게추를 두면 이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평균값은 거의 뭐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 라고 만드는 게 해지 거래고, 거기에 파생 상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냥 파생 상품의 출발 자체가 어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해지 거래라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아까 그 토토의 예를 들었지만, 스포츠 토토, 프로토 이런 거에 예를 들었지만, 내가 그냥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투자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없다, 기존의 금융상품이 없다, 그러면 새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들의 필요를, 그런 요구를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또 다른 파생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ELS 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ELS를 사는 측에서 이런 조건에 그 다른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얘가 가격이 이렇게 되는 금융상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 증권회사들이 그거에 맞게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줘요. 금융상품을 만들어 준다는 게 상대가 원하는 계약을 한다는 거죠. 다만 그 계약의 계약 가격, 그 금융상품의 가격을 내가 결정해서 파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있는데 나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 이 정도 돈은 받아야겠어 라고 해서 팔고, 상대가 그 가격을 오케이 하면 사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거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얘기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미국 대선이 최근에 있었는데, 미국 대선에 보면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이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가 이기네 뭐 몇 대 며칠 주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트럼프가 꼭 될 것 같아, 아니야 난 바이든이 꼭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 트럼프가 꼭 될 것 같다라는 남들은 모르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 이걸 누가 돈으로 바꾸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서 그걸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 거죠. 10,000원 내, 그럼 수수료 빼고 뭐 예를 들어 배당이 1대3으로 터지면 너한테 30,000원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수수료는 좀 먹고요. 그럼 이제 이 베팅 사이트들은 수수료를 먹고 그런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쪽 저쪽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도 파생 상품인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보험 같은 것들이죠. 보험도 금융상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돈을 미리 넣어 놓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돈을 돌려받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좀 내고 나중에 그렇게 크게 돌려받고 싶다 라는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든, 그럼 해지 거래라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긴 하죠. 좀 더 도박적인 투자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옵션에 관련된 상품들이 대체로 많이 그렇긴 한데요. 그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어떤 투자 목적,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실물을 직접 거래하기 힘들 때에도 파생 상품이 등장해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투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있고, 네, 다양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 다양한 투자 기회, 뭐 투기 뭐 이런 것들 중에 다른 한편의 측면에 그 현물이라고 불리는 실물을 다루기 힘든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리고 있군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옥수수 같은 거죠. 네. 파생 상품 시장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자재, 그런 커머디티 퓨처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어떤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들이 물론 제일 이제 유명한데, 그거랑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각 나라의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즉 화폐의 그 환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파생상품들이
가장 이제 유명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그것과 거의 동급으로 유명한 게 많이 이제 그 팔리는 게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예를 들면 옥수수 말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유, 금, 철, 구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옥수수 아니더라도 밀, 뭐 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밭대기 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을 확보하고 싶고 얘네들을 진짜로 실물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얘네들의 실물의 가격이 너무 움직여서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을 메꾸고 싶은데 그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런 해지가 아니라 나는 원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 확실히 알아. 왜? 내가 원유가 생산되는 곳에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부셔버릴 거거든. 실제로 이런 악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원유가 오르는 걸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럼 원유를 진짜로 사면 좋겠지만 원유라는 건 사서 저장할 데가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물동량, 특히 인간 그 사람에 관련된 여객 수소량이 크게 줄어서 기름이 남아 돌게 돼서 기름값이 폭락을 했는데 그럼 이럴 때 기름을 많이 사두면 좋지 않나? 안 돼요. 왜? 저장 탱크가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어요. 기름이라는 현물들이라는 거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송하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유, 구리, 철광석 이런 것들은 그냥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얘랑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얘랑 굉장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파생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유 선물, 금 선물, 옥수수 선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상품들이 많다. 원자재 관련 금융 상품들이 많다. 원자재 펀드가 있다라는 게 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생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초 자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목적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건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밑에 이제 이런 퀘스천을 달아놨어요. 주식도 파생 상품인가?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금융 상품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를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주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이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예를 들어 벌어들인 돈이 기업이 여기다 벌어들인 돈이 이만큼 있는데 멋있는 말로 에셋이라고 해볼까요? 뭐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다만은 그 중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거죠. 빚. 네. 대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자산 에쿼티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랑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의 가치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니까 얘와 얘에 의해서 에쿼티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결정되니까 결국 파생 상품 아니냐. 그러니까 에셋과 대세 그 자산과 빚의 크기에 자산과 부채의 그 가치 크기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파생 상품으로 보자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주식, 채권, 뭐 아니면 원자재 같은 현물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그 기초 자산들의 가격, 기초 자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든다면 그것을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생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또 다른 파생 상품도 있냐?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두 단계 거치지 말고 한꺼번에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두 단계 거쳐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짐작해 보신다면 네.
파생상 A라는 기초 자산으로부터 뭐 어떻게 쓸까요? 가라는 파생 상품을 하나 만들었고 B라는 기초 자산으로부터 나라는 파생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처음부터 A, B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냐? 그렇게 하기에는 가와 나가 이미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거래가 잘 되고 있다면 얘들을 가지고 그냥 조합해서 쉽게 다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와, 벌써 첫 페이지인데 30분 됐어? 뭐 여기가 뭐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는데 쭉 설명하고 첫 페이지만 하고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볼 선도거래, 선물거래가 있고요. 네. 선도거래, 선물거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얘들은 대부분 다 기초자산을 주식을 보통 씁니다. 물론 채권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커런시라고 이게 바로 환율이죠. 환율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 나라의 돈을 진짜로 이렇게 뭐 미국 달러를 갖고 싶다 그럼 달러를 막 뭐 100억씩 이렇게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환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환전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돈을 실제로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외국 돈에 대한 선물을 사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정확히 따지면 그 외국 그 나라 국가의 이자율에 대한 투자가 되긴 합니다. 뭐 나중에 혹시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다른 파생 상품에 대해서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뭐 아까 말한 대로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돼서 선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능해요. 다른 파생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선도거래, 선물거래는 아까 말한 밭대기 같은 거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좀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 스왑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스왑은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다시 가늘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런 걸 투자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가진 금융상품은 일정 시간 후에 돈을 받긴 받는데 여기서 이만큼 중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좀 불안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큼은 보장이 돼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받을 때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좀 불안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가진 금융상품은 역시 뭐 비슷한 정도로 투자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초기에 좀 돈을 받고는 얼마 못 받아요. 그리고 못 받고 마지막에 또 조금 받고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A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투자한 금융상품이 돈을 초기에 많이 주는 데다가 고정적으로 주는 장점이 있고 A라는 사람이 투자한 금융상품은 돈을 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받는 데다가 이제 양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계 스마트워치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자 그러면 서로가 이런 금융상품 갖고 있는데 원래는 각각 그런 금융상품들을 원해서 가지게 됐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요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A는 갑자기 좀 급전이 필요해졌고 B는 난 지금 뭐 돈 좀 여유 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받아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네. 근데 A가 예전에 투자했다는 그 금융상품 지금은 구할 수가 없나? 근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서로 간에 미래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스왑 거래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말 그대로 스왑이에요. 스왑. 바꾸는 겁니다. 알코올 스왑처럼 스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개인 간에 뭐 이럴 일은 별로 없고 이제 기관 간에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뉴스 같은 데서 들어봤을 그런 스왑 금융 상품은
그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 그 아마 뉴스에서는 스와프라고 할 건데요. 네. 한일 통화 스와프 이러면 한국 돈 원화와 일본 돈 엔화를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스와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불해야 될 미래에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있고 저쪽은 일본 돈으로 지불해야 될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이걸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일본 돈으로 지불해야 될 일을 한국 돈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해주고 저쪽은 그 한국 돈으로 지불해야 될 돈을 일본 돈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게 교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뭐 나중에 천천히 볼 거고요.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라 그래서 네, ELW도 이제 비슷한 약자가 있는데 ELS는 에쿼티가 보통은 이제 그냥 자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쿼티는 주식을 보통 얘기해요. 예, 보통은. 그래서 주식 연계 상품을 말합니다. linked 연계. security가 증서, 금융 상품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식 연계 상품을 말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그 철광석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데 철광석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포항제철이 뭔가 일을 잘못해서 우리한테 그 철광 관련 제품을 제대로 납품을 못하거나 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강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 포항제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내가 그 손해를 메꿀 수 있는 ELS 같은 걸 좀 만들어 달라라고 보험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금융회사에게, 증권회사나 뭐 이런데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그런 상품을 디자인해서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만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돈을 주셔야지 우리가 팔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걸 판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ELS의 약속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받게 될 가치를 이 금융회사가 다시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너한테 그 돈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ELS는 뭐 정해진 형태가 있다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언더라인도 한 개가 아니라 뭐 두세 개인 경우도 있고 뭐 복합으로 바스켓으로 막 여러 개 종목이 막 들어가서 막 걔네들의 평균 가격 혹은 걔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막 할 수도 있고 5만 가지 조건을 다 걸 수 있어요. 네, 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온라인 베팅 사이트처럼 되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특히 ELS 쪽으로 가면 정말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금융공학을 하는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계산을 하는 분들을 이제 quantitative analyst라 그러는데 퀀트들이 뭐 파생 상품은 물론이고 이런 ELS 쪽을 디자인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쪽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ELW는 이건 그냥 이름은 Equity Linked Warranty인데 똑같고 워런트예요. 네. 워런트는 작은 어떤 보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금융상품 중에 이게 그러니까 옵션이랑 똑같은 건데 옵션은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여러 가지 조건도 붙고 파생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하나하나가 그 거래 단위가 커요.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잘게 쪼개놓은 거를 EL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ELW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옵션 거래 품목에 있는 것들이 다 ELW로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지수에 대한 ELW, 삼성전자에 대한 ELW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별 주식에 대한 거는 옵션이 잘 거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ELW 같은 경우는 이 ELW를 그 거래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식화해서 거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각 증권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래가 잘 되도록 항상 유동성을 일정 이상 공급해줘라.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팔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라라고 그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그걸 LP라고 하는데 유동성 공급자 뭐 선물에도 있고 ELW도 있고 뭐 판상품 쪽에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게 오른다 떨어진다를 아주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 베팅을 하고 싶을 때 ELW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주식을 사는 것보다 돈은 적게 들지만 당연히 유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험도 당연히 네, 판상품에 들어가겠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그래서 파생상품의 언더라인 기초 자산들로 따지면은 예, 주식 있고요. 채권에 대한 파생상품 당연히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채권 선물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환율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다른 파생상품 네, 역시 되고 그다음 뭐 원자재, 뭐 옥수수 이런 것들 네, 뭐 오만 것들이 다 파생상품. 날씨 이런 것도 돼요. 파생상품. 네, 당연히 날씨 됩니다. 뭐 천재지변도 파생상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대상이 되니까. 네,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해 기초 개념과 아주 러프한 종류 그 특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번 강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잠깐 끊었다가 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또 라지에이터가 띵띵띵띵 거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동영상 강의를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밑에 써놨지만 제가 요즘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소화 불량에 걸렸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만 계속 먹으면 좋겠지만 네, 밀가루를 끊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러면 오래 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농담이 있듯이 네, 이게 좀 그래서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떡볶이 뭐 이런 걸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매운 거,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좀 드시고요. 네, 스트레스를 좀 그렇게 해서 덜어내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 주식 가격 결정 모델 그리고 파생 상품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뭐 현실적인 거, 데이터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냥 개념적인 것들 뭐든 좋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